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조나단 스털링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가 학술 토론 중 바다는 석유보다 10배 귀중하며 한국이 이것을 석유 없이도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비밀 무기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들은 중국 베이징 대학 빅터 첸 교수는 처음엔 자원 없는 나라는 닷없는 배와 같다며 비웃었지만 한국의 박현우 박사가 제시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고는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군사기술과 배터리 기술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자 중국 대표단은 당황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회의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털링 교수가 한국은 이 자원을 50년 이상 활용해왔으며 이제야 세계가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필사적으로 차지하려는 이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 대표단은 이 발언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이 비밀 자원의 정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인 조나단 스털링입니다. 오늘은 차가운 봄바람이 밖에서 불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토론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큰 강당이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차고 그들의 얼굴은 열정적이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놓인 제 노트를 정리하고 방 안을 둘러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석유와 금과 같은 천연자원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다가 석유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를 모두와 함께 탐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오른쪽에는 한국 출신의 박현우 박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제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한국 정부에서 일했어요. 그의 차분한 얼굴과 사색적인 눈은 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박 박사는 국가들이 해양무역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여 강해지는지 연구했습니다. 제 왼쪽에는 중국 출신의 빅터 첸 교수가 앉아 있어요. 그의 강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자세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중국 대학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천연자원과 군사력이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학생인 마커스 우가 노트북을 준비하고 펜을 손에 들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21세기에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천연자원이나 바다 접근성 중 어떤 것이 국가의 성장에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들을 것입니다. 첸 교수가 먼저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역사를 통틀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항상 강력했습니다. 라고 그가 선언했어요. 그의 손이 강조를 위해 공기를 가릅니다. 석유를 가진 중동 국가들, 러시아, 호주를 보세요. 그들 모두는 땅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유하고 영향력 있게 만듭니다. 마커스 우가 동의하며 일어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점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어요.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석유 생산량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차트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석유부는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다른 요소들도 국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첸 교수보다 부드럽지만 그의 말은 명확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그가 설명했어요. 스크린이 한국의 지도를 보여주도록 바뀝니다. 1960년대에 한국인들은 1년에 1인당 약 $100 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달성했을까요? 라고 박 박사가 계속합니다. 우리는 무역을 위한 바다 접근성을 활용하고 성장을 위한 똑똑한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크린은 이제 부산항의 거대한 선박과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박 박사는 한국의 조선 산업과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성과를 설명합니다. 저는 청중들이 자원이 많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명히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우리 토론의 이 첫 번째 부분이 끝나면서 저는 방 안에 흥분이 감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큰 질문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석유와 광물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다와 세계 무역에 대한 좋은 접근성을 갖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토론이 계속되면서 이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이런 중요한 토론을 이끌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참가자가 객관적인 증거만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배경과 국가적 이익이 많은 논의를 좌우하더군요. 때로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기존 신념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대화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첸 교수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토론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방 안의 긴장감이 조수처럼 높아지고 있어요. 첸 교수는 조용한 강당을 가로질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잘 해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는 강력한 친구들과 그들의 보호 없이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닷없는 배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말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마커스 우는 선생님 옆에 일어섭니다. 그의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은 아시아 주변의 주요 해상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로 바뀝니다. 그는 만약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국이 의존하는 해상 경로를 통제한다면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질문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항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바다가 모두에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골력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 주변을 둘러봅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만약 한 나라가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해양 무역 경로를 보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독립적이고 성공적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밝은 눈을 가진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동남아시아 출신이라며 중국이 군사적으로 남중국해를 통제한다면 어떨지 물었어요. 그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의 무역선이 여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첸 교수의 입술이 자신감 있는 미소로 휘어집니다. 스크린은 다시 파란 바다에 있는 섬들의 위성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바뀝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미 약 3,200에이커의 인공섬을 군사기지와 활주로와 함께 건설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집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해상 경로를 통제하고 국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저는 물속의 잔물결처럼 공기를 통해 퍼지는 긴장감을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마커스 우가 다시 앞으로 나섭니다. 스크린은 이제 해군력을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해군이 중국의 것보다 훨씬 작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군사력이 무역 경로를 진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눈들이 발표자들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속삭입니다. 저는 여러 얼굴에 의심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첸 교수가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천연자원과 군사력이 정말로 국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고요. 박 박사는 조용히 앉아서 그의 펜이 메모장을 가로지르며 움직입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하지만 저는 그 앞에 놓인 도전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그가 답해야 할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쥡니다. 토론은 이제 더 깊은 물로 들어갔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더 큰 나라들이 바다를 통제하려고 할 때 무역 경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먹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제 눈이 방 건너편에 있는 박 박사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는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그가 자원, 군사력, 그리고 바다의 통제에 관한 이러한 강력한 도전들에 어떤 반론을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토론은 매 순간 더 복잡해지지만 또한 더 매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관계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학문적 논의와 실제 지정학적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공동의 이익과 규칙 기반 질서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실에서 우리는 이론적 모델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실제 국제 무대에서는 역사적 불신, 국내 정치적 압력,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문적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국제 질서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방은 조용해졌어요. 첸 교수와 마커스 우의 강력한 주장들 이후에 모두가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합니다. 박 박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의 차분한 존재감은 이전에 나왔던 열띤 말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바다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는 국제법과 유엔의 항해 자유 원칙이 모든 나라가 해상 경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은 한국의 해역을 보여주는 지도로 바뀝니다. 파란 선들이 그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르는 경계를 표시하고 있어요. 박 박사는 한국 해역 내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시행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해양경비대가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중국과 공동 순찰도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스크린은 인상적인 군사 차량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탱크와 큰 포병 장비들을 알아봅니다. 박 박사는 이것들이 최근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무기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의 K 탱크와 K9 포병이 단지 그 수뿐만 아니라 품질과 기술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이 스스로 이룬 것이며 해양 국가의 이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어요. 마커스 우가 한국이 중국보다 오지 네트워크 타워가 적다고 언급했을 때 박 박사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크린의 다른 데이터 세트를 가리켰어요. 그는 한국이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오지 서비스를 출시한 국가라고 조용한 자부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타워 해수가 아니라 기술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한국이 1인당 가장 높은 오지 커버리지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 박사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알아챘어요. 유명한 K-팝 그룹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어서 인기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박 박사는 BTS와 같은 K-팝 그룹, 오징어 게임과 같은 TV 프로그램, 그리고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이것들이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을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개방적인 해상 무역과 창의적인 환경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어요. 청중 중 몇몇 학생들은 이 친숙한 이름들과 이미지들을 볼 때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시아 여성이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일어섰어요. 그녀는 2016년 중국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한국 해역에 들어와 한국 해양경비대와 싸웠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물었습니다. 박 박사의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그는 서해에서의 불법 어업이 실제로 심각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우리 정부와 해양경비대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으로 중국과 공동 단속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박 박사가 말하는 동안 저는 청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전에 의심스러워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그의 명확한 설명이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그들은 현명하게 사용된 바다 접근성이 풍부한 천연자원 없이도 국가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토론이 더 균형 잡히게 되고 있어요. 양쪽 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교수로서 이런 국제 토론을 이끌면서 저는 학문적 논의와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종종 느끼게 됩니다. 강의실에서는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해양자원을 공유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지만 현실에서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은 이론적으로는 해양을 통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해양이 주는 기회에만 집중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지정학적 현실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의 현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이상적인 해양 질서와 현실적인 힘의 역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토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각국이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제 뒤에 있는 화면을 가리키며 국제금융 위기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도 근처의 작은 섬나라인 스리랑카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납니다. 저는 스리랑카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서 99년 동안 그들의 항구 통제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중국 국기가 있는 크고 현대적인 항구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저는 또한 파키스탄이 엄청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첸 교수의 눈이 이 기회에 빛납니다. 그는 빠르게 일어섭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한다고 승리감에 차서 말했어요. 그는 자원과 군사력이 없는 국가들이 부채 함정과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이 단지 부채 문제만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이 사례들이 국제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바다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박 박사가 뭔가 덧붙이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화면은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을 보여주도록 바뀝니다. 사람들이 금 장신구, 시계, 그리고 다른 귀중품들을 들고 긴 줄을 서 있어요. 박 박사는 한국이 1997년에 심각한 금융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포기하거나 다른 이들을 탓하는 대신 국가로서 함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이 국가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금 장신구를 기부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가 강력한 개혁을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몇 년 만에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모든 대출금을 예정보다 앞서 상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얼굴을 지켜봅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들은 위기 때 한국 시민들이 개인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며 분명히 감명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한국이 수출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재건할 수 있게 했다고 계속 말했어요. 화면은 컨테이너,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을 실은 배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의 조선산업, 반도체 수출, 그리고 자동차 제조가 모두 글로벌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해상 경로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첸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입니다. 저는 이 관점이 그에게 새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안경을 쓴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 아닌지,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박 박사는 이 훌륭한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다 접근성은 보장이 아닌 기회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한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전략적 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부산과 같은 세계적인 항구를 건설했고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바다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접근성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다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좋은 리더십이 그 가능성을 번영으로 바꾼다고 덧붙였어요. 우리 토론의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마커스 우조차도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국가들이 돈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들은 성공에 단지 천연자원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좋은 리더십, 현명한 정책, 그리고 국제협력도 매우 중요해요.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이런 토론을 이끌면서 저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자주 느낍니다. 학문적으로는 바다 접근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역사적 배경, 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한국의 사례는 분명히 바다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모든 나라가 같은 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교과서적 해법은 종종 현지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강의실에서 이상적인 경제 모델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각 국가의 고유한 상황과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스리랑카나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정책만 바꾸면 한국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길을 찾아야 하죠. 결국 이론적 모델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발전.
경로와 각 나라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국제 경제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토론이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화면에 탱크와 포병 장비의 큰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박 박사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의 기색이 느껴져요. 그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의 K2 탱크와 K9 포병을 그들의 첨단 기술과 신뢰성 때문에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기술적 강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어요. 마커스 우가 재빨리 끼어듭니다. 화면이 바뀌어 군대 규모를 비교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는 중국의 군대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유리한 수치들을 가리켰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군사력이 단지 수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술의 질, 연구 능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토론이 더욱 열기를 띠게 됩니다. 박 박사는 세련된 전기 자동차들과 그것들을 움직이는 복잡한 배터리의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가 높은 안전 기준과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가 원자재 확보와 기술 혁신을 통해 이것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첸 교수가 눈을 좁히며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더 이상 박 박사의 의견을 즉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긴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뒷줄에서 일어섭니다. 그녀는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국경을 넘는다며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했어요. 박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면에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오염 구름의 위성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한국의 미세먼지 약 30에서 40%가 우리 국경 밖에서 온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친환경 에너지 투자,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호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첸 교수가 안경을 조정하고 말을 꺼냅니다. 그는 중국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어조는 이전보다 덜 대립적입니다. 그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가 단기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개방성과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면서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어요. 이전에 한국의 성취를 무시했던 첸 교수와 마커스 우가 이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판보다는 진정한 호기심이 반영되어 있어요. 마커스 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국이 제한된 천연자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선진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는지 질문했어요. 박 박사는 한국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재활용 기술에 투자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첸 교수는 그것이 실제로 꽤 인상적이라고 인정했어요. 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변화했습니다. 열띤 논쟁으로 시작된 것이 존중하는 아이디어 교환이 되고 있어요. 저는 마치 날씨의 변화처럼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뻣뻣하게 앉아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참여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있어요. 중재자로서 저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직한 토론의 힘이에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이해를 찾는 것이죠. 학술 토론을 이끄는 교수로서 저는 이상적인 토론 환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참가자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토론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적 자부심, 정치적 입장, 개인적 편견이 토론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곤 해요. 특히 기술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적 사실보다 국가 이익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논리적 토론을 가르치지만 실제 국제회의장에서는 세력 균형, 경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갈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서처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생기는 변화의 순간들은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비록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나누는 대화는 결국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수로서 계속 이런 토론을 조직하고 격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토론이 끝을 향해 가면서 저는 최종 의견을 말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이 모든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은 후 제 심장은 흥분으로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주의 깊은 얼굴들을 둘러보며 오늘의 토론이 단지 자원과 바다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가 국가 성공을 위한 많은 경로를 탐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각 나라가 자원, 바다 접근성, 기술, 문화,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같은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발전은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가장 강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석유보다 더 귀중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연자원이 한동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바다의 무한한 연결성, 개방성, 그리고 인간의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여정이 성공이 단지 어떤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어요. 놀랍게도 첸 교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에 찬 표정을 보였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사려 기품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원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바다 접근성이 자원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커스 우가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혁신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발전 모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일어나기를 바랐던 일이었어요. 승패가 아닌 진정한 아이디어의 교환이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어떤 단일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국가가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규칙 기반 질서,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진 젊은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는 결국 자원과 바다 접근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방은 제 응답을 기다리며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은 단 하나의 이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이 자연의 선물을 인간의 혁신과 국제 협력과 조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올바른 접근법으로 제한점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복잡한 도전들, 군사적 긴장, 경제적 경쟁, 환경 문제,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해결책이 열린 바다 접근성과 국제적 신뢰에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국가가 글로벌 협력을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토론이 끝나면서 청중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자원 대 바다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된 것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공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토론 후 첸 교수와 마커스 우는 박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첸 교수는 손을 내밀며 이 대화를 계속하고 아마도 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박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어요. 그는 그것을 매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족감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토론의 진정한 힘이에요. 단지 논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죠. 바다가 다른 땅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을 연결하고 국가 간에 더 큰 이해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강당을 떠나면서 그들은 땅 아래의 자원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광활한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도전을 극복하고 모든 국가를 위한 번영을 창출하기 위한 인간 협력과 혁신의 힘을 이해했어요. 교수로서 저는 이런 토론의 중요성을 매일 실감합니다. 국제관계 분야에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해요. 강의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실제 국제 정치에서는 자국 이익, 역사적 갈등, 권력 경쟁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토론처럼 서로 다른 관점이 존중받고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은 너무 소중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드물게 일어나죠. 국가 간 협력의 이상과 실제 국제관계의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할 복잡한 도전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학문적 교류와 토론이 결국 더 나은 국제 질서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